조선의 심장, 경복궁, 왕의 권위를 담은 옥새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한 관리의 싸늘한 주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말했습니다. 그가 옥새를 훔치려다 죽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딸 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청렴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역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옥새를 훔친다는 것은 곧 반역. 반역을 꾀한 자는 반드시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체리는 눈물 대신 눈빛을 세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난다. 안녕하세요. 김삿갓 야담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경복궁,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궁궐 담장 위로 서리빨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궁궐 안쪽 깊숙한 곳, 옥새를 보관하는 정각 앞에는 언제나처럼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눈 덮인 돌계단 위로 길고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 그림자 아래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견한 것은 새벽 술라를 돌던 병사였습니다. 병사가 횃불을 들이대자 드러난 것은 짙은 남색 관복에 옥색띠를 두른 중년 남자였습니다. 나이 52, 옥새 관리를 맡은 관리 윤석봉이었습니다. 그는 정각 입구 돌계단 아래에 반듯하게 누운 채였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정각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병사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인 채 단 위에 놓여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옥새가 사라졌습니다. 그 소식이 체린에게 전해진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윤체린, 23이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눈빛이 또렷하고 입술이 단단하게 다물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쪽지고 은빛 뒷꽂이를 꽂았으며 옅은 하늘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가늘었습니다. 아버지가 관리로 있는 덕분에 어릴 때부터 궁 안을 드나들며 자랐고 글을 읽고 쓰는 것이 능숙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기억력이 뛰어났으며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체린에게 소식을 전한 것은 아버지의 부하 설이었습니다. 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체린은 설이의 말을 듣는 동안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옥새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옥새를 훔친 것이라는 말이 이미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린은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윤석봉은 30년을 궁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렴하기로 이름난 관리였습니다. 뇌물을 받은 적도 없었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긴 적도 없었습니다. 왕의 옥새를 관리하는 자리를 맡게 된 것은 그 오랜 청렴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옥새를 훔쳤다는 것은 체린에게는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체린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옥새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누군가가 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체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체린이 아버지의 시신을 확인하러 궁으로 들어간 것은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궁문 앞에는 이미 병사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옥새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궁 전체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내시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상궁들이 소곤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여기저기 모여 심각한 얼굴로 의논했습니다. 체린은 아버지가 관리로 있던 정각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목에서 체린은 처음으로 이도설을 보았습니다. 무관 이도설, 나이 40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로 짙은 갈색 무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각졌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정각 주변을 지휘하며 병사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당연히 사건을 처리하는 관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체린의 눈에는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도설의 눈빛이었습니다. 사건을 추적하는 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방식이 불안한 것을 덮으려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체리는 그 눈빛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은 한 칸짜리 좁은 방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체린이 천을 걷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체린의 눈이 아버지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목 언저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를 살폈습니다. 체린의 눈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는 생기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가 무언가를 빼앗기면서 저항했을 때 생기는 것처럼 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싸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옥새를 지키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옥새를 훔친 것이 아니라 옥새를 훔치려는 자와 싸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체리는 하얀 천을 다시 덮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체린이 정각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흉흉한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윤석봉이 옥새를 훔쳐 달아나려다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관리를 하면서 불을 탐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옥새를 팔아 도망치려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 말들을 들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그날 새벽부터 이미 누군가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국문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다고, 옥새를 훔친 진범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자를 반드시 세상 앞에 드러내겠다고. 그것이 체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체린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오후가 깊어서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은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항상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시던 아버지였는데 지금 서재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체리는 서재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들이 반듯하게 꽂혀 있었고 벼루와 붓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가 어젯밤 쓰다 둔 것 같은 서찰 한 장이 있었습니다. 체린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린이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옥새 정각 주변에서 평소에 없던 움직임이 있었다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서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궁복례였습니다. 체린이 상궁복례를 찾은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상궁복례는 나이 55이었습니다. 눈 아래 주름이 깊고 눈빛이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첩지를 얹었으며 짙은 홍색 상궁 저고리에 검은 당의를 걸쳤습니다. 궁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보지 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례는 채린이 서찰을 내밀자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채린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복례가 말해준 것은 채린이 짐작은 했으나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옥새가 사라지기 사흘 전부터 궁 안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오지 않던 자들이 드나들었고 옥새 정각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눈치채고 윤석봉에게 귀띔하려 했으나 그 전날 밤에 이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례는 한 가지를 더 말해주었습니다. 그 수상한 움직임의 중심에 무관 이도설이 있었다는 것을. 채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감추는 자의 눈빛, 덮으려는 자의 눈빛. 복례가 말했습니다. 이도설은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채린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복례에게 부탁했습니다. 궁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린이 복례의 방을 나오면서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도설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도설 뒤에 있는 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채린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궁 바깥 큰 길역 골목에서 채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걸음보다 조금 빠른 발소리였는데 채린이 멈추자 그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채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골목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 27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짙은 청색 병사 복장을 입고 있었으며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얼굴에 칼자국 하나가 왼쪽 턱에서 뺨까지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사납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따라오다가 들킬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무겸이었습니다. 그는 옥새 정각을 담당하는 병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새벽 윤석봉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박무겸은 채린에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채린과 박무겸이 마주 앉은 곳은 골목 끝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박무겸은 그날 새벽 자신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시신을 발견하기 직전 정각 주변에서 두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분명히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중 하나의 얼굴을 박무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도설이었습니다. 박무겸은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상관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라고 했습니다. 박무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채린은 박무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냐고. 박무겸이 말했습니다. 채린이 정각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살피는 것을 봤다고. 그 눈빛이 진실을 찾으려는 눈빛이었다고. 진범을 덮으려는 자들 사이에서 혼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고. 채린은 박무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궁 안을 드나드는 것, 이도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 위험한 순간에 맞서는 것. 채린이 말했습니다. 함께 하겠느냐고. 박무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린과 박무겸이 처음으로 한 것은 이도설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무겸은 병사의 신분을 활용했습니다. 궁 안을 드나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였습니다. 채린이 알려준 것들을 기억하며
이도설의 동선을 살폈습니다. 어느 시각에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주고받는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무겸이 채린에게 가져온 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도설이 사흘 동안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궁 안이 아니었습니다. 궁 바깥 한양 북쪽 큰 길 가에 있는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표면적으로 포목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무겸이 확인한 바로는 포목을 사고 파는 사람보다 드나드는 관리들이 더 많았습니다. 채린이 그 집의 주인을 알아보았습니다. 명의는 별 볼 일 없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진짜 주인은 채린이 이름을 들었을 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영의정 최병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의정 최병준, 나이 58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임금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넓은 이마에 눈이 가늘고 입술이 얇은 인물로 항상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붉은 관복을 입었습니다. 왕의 오른팔처럼 행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세력을 조용히 키워온 자였습니다. 왕이 노쇠하고 세자가 아직 어린 지금 최병준의 권력은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채린은 이 이름이 나왔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영의정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채린은 복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복례는 채린이 최병준의 이름을 말하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채린은 기다렸습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최병준이 최근 몇 달간 북쪽 군사를 움직이려 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왕의 허락 없이 군사를 움직이려면 옥새가 찍힌 명령서가 필요하다고. 옥새 없이는 군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채린은 그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최병준은 왕의 허락 없이 군사를 움직여 권력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옥새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채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덧붙였습니다. 옥새를 이용해 위조 명령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일단 군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그러니 위조 명령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옥새를 되찾아야 한다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채린이 박무겸에게 이 사실을 전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무겸은 채린의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의정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느냐고 채린이 물었습니다. 박무겸이 대답했습니다. 두렵다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 더 두렵다고. 그리고 윤석봉 관리가 혼자 싸우다 죽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그 싸움을 이어가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채린은 박무겸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채린은 그것을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채린이 포목상 기와집에 처음 들어간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박무겸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채린은 손님처럼 위장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옅은 하늘색 저고리 대신 낡은 무명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한 쪽 대신 수건을 두르고 단순하게 묶었습니다. 포목을 사러 온 평범한 안악처럼 보였습니다. 기와집 안은 포목상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비단과 무명이 진열되어 있었고 점원이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채린의 눈은 포목이 아닌 다른 곳을 살폈습니다. 안쪽 방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꺼운 문이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점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는데 허리에 칼이 보였습니다.
포목상 점원이 칼을 찰 이유는 없었습니다. 체리는 포목 몇 가지를 살피는 척하다가 자연스럽게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안쪽 방 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게 체린의 귀에만 들릴 만큼 희미하게 무언가를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였습니다. 체린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위조 명령서를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체린은 물건을 고르다가 나중에 오겠다는 듯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무겸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빠르게 의논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옥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칼을 찬 남자가 안에 있었고 이도설의 신복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낮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린 시각이었습니다. 박무겸이 앞장서고 체린이 뒤를 따라 기와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박무겸의 움직임이 조용했습니다. 오랜 병사 훈련에서 나오는 몸놀림이었습니다. 체린도 소리를 죽이며 따랐습니다.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횃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남자 하나가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낮에 칼을 차고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박무겸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체리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박무겸이 능숙하게 남자의 뒤로 돌아가 기절시켰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안쪽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체린이 허리춤에서 가느다란 쇠 막대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체린은 자물쇠 구멍에 막대기를 넣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작았습니다.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종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먹과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체린이 종이를 들어 살폈습니다. 군사 이동 명령서였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쓰인 것이었지만 아직 옥새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위조 명령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켠 작은 함이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이 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체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함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체린이 굳었습니다. 옥새가 없었습니다. 옥새는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박무겸의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체리는 종이 하나를 손에 쥐고 방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담장을 넘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체린이 복례를 찾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앞쪽에서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둘러싸인 것이었습니다. 체린이 몸을 돌리는 순간 앞쪽에서 이도설이 나타났습니다. 무관 이도설, 각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의 사내, 짙은 갈색 무관복 위에 두꺼운 거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병사 셋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도설이 체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체린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아나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이도설이 체린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포목상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봤다고. 무엇을 하러 왔느냐고. 체린이 말했습니다. 포목을 사러 갔다가 늦어졌다고. 그뿐이라고. 이도설이 체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 근처를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도설이 돌아섰습니다.
체리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더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무겸이 달려와서 전했습니다. 체린의 이름으로 상소가 올라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체린이 아버지의 공범이며 함께 옥새를 빼돌리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체린을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체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도설이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체린이 접근하는 것을 눈치채고 아예 체린을 범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체린이 진범을 고발하러 나서면 오히려 범인이 도망치려는 것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박무겸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체린이 말했습니다. 숨어야 한다고. 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체린이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체린의 눈이 잠깐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서재가 있는 방향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체린과 박무겸이 몸을 숨긴 곳은 한양 남쪽 저작거리의 낡은 주막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가 겨우 있었습니다. 체린은 그 방에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옥새는 어디 있는가? 위조 명령서는 언제 완성될 것인가? 군사는 언제 움직이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는가? 체린이 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포목상에서 가져온 종이 한 장, 복례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박무겸의 증언.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옥새 자체이거나 위조 명령서이거나 최병준과 이도설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거나. 체린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체린이 박무겸에게 계획을 말한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무겸이 듣는 동안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체린이 복례를 통해 최병준 측에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체린이 옥새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거짓 정보였습니다. 최병준 측이 그 정보를 믿고 체린에게 접촉해 오면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접촉하러 나온 자가 이도설이라면 이도설을 통해 최병준까지 연결하는 증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박무겸이 물었습니다. 복례를 믿을 수 있느냐고. 체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것이 이유라고. 박무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를 찾아가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체린을 잡으려는 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체린이 직접 궁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박무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복례를 찾아가 체린의 말을 전했습니다. 복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가 정보를 흘릴 경로는 최병준의 신복 중 하나와 안면이 있는 하금 나인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나인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흘렸습니다. 윤체린이 옥새의 진짜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 한다는 것을. 그 정보가 최병준의 귀에 들어가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이도설이 움직인 것은 정보가 들어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무겸이 이도설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이도설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하 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이 체린이 있는 저작거리 방향이었습니다. 박무겸이 체린에게 달려와 알렸습니다. 체린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체린이 이도설과 마주한 것은 저작거리 끝 골목이었습니다. 체린은 그 자리에 혼자 나왔습니다. 이도설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도설이 체린에게 말했습니다. 옥새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채린이 말했습니다. 사실이라고. 그러나 그냥 알려주지는 않겠다고. 대신 한 가지를 원한다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아버지가 범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이도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의정 대감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채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영의정 대감. 이도설이 직접 최병준의 이름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채린의 손 안에 작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이도설이 한 말들을 적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린이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도설이 스스로 최병준과의 연결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양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도설의 부하들이 채린을 잡으려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박무겸이 나타났습니다. 박무겸이 이도설의 부하들과 마주섰습니다. 채린은 그 사이 이도설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도설이 채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채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도설이 말했습니다. 거래는 없다고. 채린을 잡아가면 된다고. 채린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의정 대감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미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했다고. 자신이 잡히면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도설이 멈췄습니다. 채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옥새의 위치를 말하겠다고. 그러나 직접 영의정 대감을 만나서 말하겠다고. 대감 앞에서만 말하겠다고. 이도설이 오래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채린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도설이 말했습니다. 내일 밤 북쪽 기와집으로 오라고. 박무겸이 부하 둘을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칼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채린이 박무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박무겸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채린이 박무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북쪽 기와집에 가야 한다고. 박무겸이 말했습니다. 함정인 것이 뻔하다고. 채린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래도 가야 한다고. 박무겸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채린이 말했습니다. 옥새가 거기 있을 것이라고. 최병준이 채린을 만나기 전에 옥새를 가져올 것이라고. 위조 명령서에 찍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이 옥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박무겸이 오래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함께 가겠다고. 두 사람은 그날 하루를 준비해 썼습니다. 채린은 복례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밤 북쪽 기와집에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 전에 믿을 수 있는 관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고. 복례가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로 전하느냐고. 채린이 말했습니다. 이도설이 영의정의 이름을 직접 말했다고. 그것과 포목상에서 가져온 위조 명령서 초안. 그리고 박무겸의 증언. 이것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작은 된다고.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의 주변에서 오래 일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관리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한양 북쪽 큰 길 가의 기와집 앞에 불빛이 두어 개 보였습니다. 채린과 박무겸은 기와집 담장 바깥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박무겸이 채린에게 말했습니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채린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박무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겠느냐고. 채린이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뗐습니다. 기와집 안으로 들어서자 앞마당에 횃불이 여럿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도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병사 6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채 쪽에서 또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영의정 최병준이었습니다. 나이 58배 노대신이었습니다. 넓은 이마에 눈이 가늘었습니다. 입술이 얇았습니다. 최고급 검붉은 비단 관복이 횃불 아래 빛났습니다. 손에 옥으로 된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최병준이 채린을 내려다봤습니다. 채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최병준이 말했습니다. 대단한 처자라고, 윤석봉의 딸이 이렇게 당찰 줄은 몰랐다고. 채린이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아버지를 죽이셨다고. 최병준이 웃었습니다. 죽인 것이 아니라 사고였다고. 윤석봉이 너무 강하게 저항했다고. 그게 화를 불렀다고. 채린이 말했습니다. 옥새를 돌려달라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최병준이 웃음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도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채린은 그 눈짓을 봤습니다. 잡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도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무겸이 채린 앞에 섰습니다. 이도설과 박무겸이 마주섰습니다. 이도설이 칼을 뽑았습니다. 박무겸도 칼을 뽑았습니다. 뒤에 병사 6이 있었습니다. 박무겸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와집 담장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횃불빛이 담장 너머로 번졌습니다. 최병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담장 문이 열렸습니다.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한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왕실 직속 금부도사였습니다. 복내가 연락한 관리였습니다. 금부도사가 소리쳤습니다. 영의정 최병준은 왕명을 위조하고 영모를 꾀한 죄로 그 자리에서 결박하라는 명이 내려졌다고. 최병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도설이 칼을 들고 버티려 했습니다. 그러나 쏟아져 들어오는 병사들 앞에서 이도설의 부하들이 하나씩 칼을 내렸습니다. 이도설이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박무겸이 이도설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두 사람이 짧게 맞붙었습니다. 박무겸의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도설이 결국 제압되었습니다. 최병준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으며 결박을 받았습니다. 금부도사가 채린에게 물었습니다. 옥새가 어디 있느냐고. 채린이 최병준을 바라봤습니다. 최병준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채린이 안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사들이 따랐습니다. 안채 안쪽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침상 아래 바닥에 깔려있는 두꺼운 돗자리 아래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것이 나왔습니다. 채린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비단을 걷었습니다. 옥새였습니다. 옥새가 금부도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최병준은 결박된 채 끌려갔습니다. 이도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포목상을 오가던 신복들도 그날 밤 모두 잡혔습니다. 복내가 금부도사에게 미리 전달한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채린은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무겸이 옆에 쪼그려 앉아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팔에 칼자국이 났지만 박무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채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조금 걷혀 있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옥새 정각 앞 돌계단에 쓰러져 있던 아버지. 차가워진 손, 손가락 마디에 긁힌 자국.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혼자서. 채린이 그 싸움을 이어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만 조사가 시작된 것은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최병준과 이도설의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최병준은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포목상에서 발견된 위조 명령서 초안, 이도설의 자백, 그리고 채린이 가져온 증거들이 하나씩 맞물렸습니다.
이도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병준의 짓이었다고 했습니다. 옥새를 훔치는 것도, 윤석봉을 제거하는 것도, 채린을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최병준이 군사 명령을 위조해 북쪽 군사를 움직이려 했다는 것도, 최병준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왕이 노쇠하고 세자가 어렸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최병준이 군사를 장악하면 실질적인 권력이 최병준에게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왕의 이름으로 위조한 군사 이동 명령서에 옥새를 찍어 북쪽 군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완성되기 직전에 막힌 것이었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보고받은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왕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를 받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고 합니다. 왕이 채린을 불렀습니다. 채린이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23세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쪽지고 은빛 뒷꽂이를 꽂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윤석봉 관리는 끝까지 옥새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그 죄를 벗기고 충신으로 기록하겠다고. 채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한양에 봄이 왔습니다. 경복궁 담장 너머로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다시 북적였습니다. 겨울 내내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채린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묘소 앞 잔디에 파릇한 것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명이 벗겨졌다는 것을, 충신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무겸이 멀찌감치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짙은 청색 병사 복장이었습니다. 팔에 칼자국이 있었지만 잘 아물어 있었습니다. 왼쪽 턱에서 뺨까지 이어지는 칼자국 위로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채린이 걸어왔습니다. 박무겸이 말했습니다. 다 됐느냐고. 채린이 말했습니다. 다 됐다고.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묘소를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왕이 채린에게 벼슬을 내린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여인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채린의 공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옥새를 되찾은 것, 영모를 막은 것,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를 지킨 것. 채린은 그 벼슬을 받았습니다. 궁 안에서 문서를 관리하고 기록하는 자리였습니다. 여인이 맡기에 적합한 자리이면서도 채린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채린이 첫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옆에서 복례가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윤석봉 관리가 봤다면 기뻐했을 것이라고.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무겸은 공을 인정받아 진급했습니다. 정식 무관이 된 박무겸이 처음 받은 임무는 옥새 정각 경비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윤석봉 관리가 지키던 그 정각이었습니다. 박무겸은 그 임무를 받았을 때 잠시 정각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새벽 시신을 발견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채린이 시신 앞에서 눈물을 참으며 손목과 손가락을 살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이 진실을 찾으려는 눈빛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맞았습니다. 박무겸은 정각 앞에 반듯하게 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채린이 일을 마치고 국문을 나서다가 박무겸과 마주쳤습니다. 경비 교대를 마친 박무겸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저녁장이 파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디선가 저녁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채린이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를 잃었고 쫓겼고 무너질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채린이 박무겸을 바라봤습니다. 박무겸이 앞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왼쪽 턱에서 뺨까지 이어지는 칼 자국, 팔에 아직 아물고 있는 상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걸음. 채린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박무겸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고마운 것이라고. 진실을 찾는 사람을 만난 것이 고마운 것이라고. 두 사람이 저작거리를 걸었습니다. 봄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채린의 남색 치마 자락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경복궁 담장 위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궁궐 지붕이 그 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옥새 정각에 새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정각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옥새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충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양 어딘가에서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하늘이 알고 진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난다. 다만 그 때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